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4월 21일입니다. 4월 21일. 네, 월요일이고요. 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4월도 이제 벌써 다 갔네. 4월 하순이네요.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까? 네, 4월도 다 갔고요. 하여튼 트럼프 때문에 정신없었던 2월과 3월 또 4월까지 특히 이제 4월에 워낙 좀 변동성이 컸던 것 같은데 네. 요거 좀 잘 정리되고 원래 그 증시 격언에 4월은 잔인한 달 이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야 5월은 안 잔인하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게 되는데 근데 4월은 진짜 좀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부디 5월은 좀 덜 잔인하고 따뜻한 네. 달이 됐으면 아니, 근데 좋겠네요. 4월에 또 생각해 보면 미국 장이 워낙 잔인해서 그렇지. 네. 우리 장은 뭐 그렇게 에. 심하진 않았던 것 같긴 네네. 하고요. 자, 오늘은 어떤 분들과 좀 함께할지 네. 한 분 한 분 좀 볼까요? 자, 오늘도 권순우 취재팀장과 뉴스를 살펴볼 건데 이번 주는 아마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협상 고위급 회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네. 전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박병창 이사님은 우리가 그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경제 뉴스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주실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인덱스 시간에 아웃스탠딩 홍선표 기자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스가 창사 후 첫 번째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상장 준비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려줄 겁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활절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절이었나요? 예, 예. 언제였어요? 그게 금요일에 그래서 금요일이 휴장이었고 아, 그래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네. 일요일 날 부활하셨고 그래요? 전 프로님 저는 기독교에 귀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직 좀 믿음이 부족해서 부활절 와, 김학철 교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부활절이면 그 계란 달걀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뭐 그렇죠. 계란을 깨고 나오는 네, 옛날에 달걀 좀 거죠. 나눠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첫 번째 뉴스는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시간입니다. 그 한미통상 재무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립니다. 미국장은 금요일날 휴장이었고요. 네. 그것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토요일날은 미사도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 토요일은 사가 없습니다. 네. 거기 성전에 예수님이 안 계시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우리 권 팀장님은? 저는 모태신앙 천주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그것도 그렇고 성경을 분석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왜 분석해? 성경 재밌어요 보다 보면. 아니, 재밌는데. 그 성경을 막 이렇게. 이제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래요? 예. 와, 신기하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참 잘 되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 진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네. 잘 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좀 삶이 좀 힘들어가지고 그 주말에 그 광명 스피드홈에 좀 갔다 왔습니다. 광명 스피디움이 뭐예요? 자전거 경주 경륜장 아이들과 함께. 네. 먹었어요? 따서요? 뭐 고기 좀 먹었습니다. 진짜 힘들게 애들 고기 사줬습니다. 그래. 근데 아는 분을 만났어요. 광명에서? 3프로 권순우 기자님 아니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이제 경륜장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저도 두 번째 가봤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거기도 어떤 분이 뭐 기수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타는 분이랑 자전거랑 그런 게 이제 분석해서 투표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 줘요. 팔아요. 그 분석지를. 정보지 같은 거를? 네. 그래요? 그래서 얼추 맞아요. 그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얼추 맞는데 네. 맞을 때는 배율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일종의 애널리스트 같은 거죠? 그쵸. 애널리스트인지 보고서를 내는 거고. 맞아요. 예. 그래서 누가 이번에 우승할 것 같다 이런 거. 네, 잘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잘 맞는 거를 베팅을 하면은 배수가 거의 없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튼 경륜장 즐겨가시는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즐겨가는 건 아니고요. 정프로님이 저한테 뭐 주는 게 없어가지고 좀 삶이 좀 빡빡해서. 그거라도 해볼까 하고 그래서 하면 대부분 실패입니다. 자, 뉴스부터 볼까요? 2+2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요. 이게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려요. 재무장관 회의를 열리면은 보통 외환이라든지 금융 관련한 현안을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통상수장까지 그 참여를 하면서 무역 이슈로 의제가
범죄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언론에서 주목했던 포인트는 그 협상이 아니라 협의라고 좀 정부가 표현을 했는데 네. 협상이 아니라 왜 협의인가라는 거의 의미를 협상이라면은 뭐 밀고 땡기고 뭐 그런 거라 그러면은 정부 간의 협의를 하는 거라고 표현한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방위비 이슈를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통상하고 안보는 분리한다. 경제와 안보는 분리한다라는 투트랙 전략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했을 때도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면서 원스톱 쇼핑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략은 무엇일까 싶어서 주말에 좀 예전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책을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열심히 읽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히 전략은 없다. 그냥 거의 그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 고장난 라디오처럼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네. 방위비, 적자. 그러니까 적자 폭이 얼마가 되는지 방위비가 얼마가 늘었는지는 그분의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왜 몇 퍼센트인가 이것도 없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25% 관세. 그것도 2016년에 1기 때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특별히 뭔가 이렇게 그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분 머릿속에는 적자는 안 좋은 것. 그러면은 그게 뭐 미국의 그 네로라는 그 많은 학자들이나 관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 설명을 하는 친한 과정들도 책에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에 가둬놓고 막 강의도 하고 뭐 진짜 TV도 못 보게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기껏 가르쳐봐야 또 그 적자는 싫어. 야 이건 아 적자가요. 그 적자가 아니고 아 몰라 싫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조금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미국에서 그 시위가 굉장히 거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 시위입니다. 반 트럼프 시위. 네. 그 핸즈오프 시위라고 그러는데 네. 핸즈오프 손 떼라. 손떼라 시위가 지금 이렇게 501이라고도 하는데 5051은 뭐냐면은 50개 주에서 50개 시위를 열자라는 거에서 50501 그 운동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그 국채 투매가 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정면 맞대응을 했는데 뭔가 그 여론의 반응은 중국이 이긴 것 같다. 그러니까 기세로는 이긴 것 같다. 네. 라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았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만만돌이들을 좀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세게 부딪혀야 되는 거는 살짝 회피를 하면서 이제 우방국들하고 협상을 열면서 뭔가 조금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방이니까 네. 라고 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타이밍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출석을 하면서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방비 협상에 관해서도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가 이제 지금 오히려 미국이 좀 더 빠른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딱 눈치를 보니까 아 지금 저기가 더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뒤로 물러서도 네. 그 뭐 많은 걸 양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1차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여론에서 이제 학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여기서 그 구속력을 갖는 뭔가의 협상을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얘기들이 이제 관료들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 중에 저도 이거 좀 조금 느낌이 다른데라고 받았던 부분들이 네. 스칸 베센트 장관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베센트. 네, 베센트 장관이 재무장관인데 네네. 이게 그 제가 본 책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그 트럼프의 논리를 강화해주는 나바로 같은 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멀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군인으로서의 멀쩡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을 나쁘게 보면은 뭐 기득권자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군부에서도 예전에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거기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군부가 있고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길 우리가 왜 지키냐? 요런 식이거든요. 네. 그럼 군부에서 가가지고 거기에 그 탈레반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세력을 키우고 세력을 키운 게 미국을 또 공격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또 설명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몰라 싫어 거기 왜 우리가 가서 피를 흘리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국제 질서가 몰라 요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 세력들이 보통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밀리고 막 엄청 핍박당하고 막 그런 건데 약간 베센트가 약간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잘 맞는 것처럼 보였던 일론 머스크하고 베센트가 요새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국세청장 직무대행에 네. 베센트가 밀던 사람이 이제 재무부의 부장관이고 머스크가 밀던 사람이 게리 셰플리라는 사람인데 게리 셰플리는 뭘로 뜬 사람이냐면은 그 헌터 바이든 수사 왜 안 하냐 네. 이거 가지고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보수 쪽의 라이징 스타가 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이제 국세청장 권한대행으로 일론 머스크가 밀었어요. 네. 근데 스캇 베센트가 아니 국세청은 재무부 산하인데 이거를 왜 일론 머스크가 마음대로 하냐라고 했는데 베센트가 밀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이번에 한국하고 협상하는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도 한겨레 신문 보도에서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가 전화해서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스캇 베센트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 관세 때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거를 협상으로 가서 세부적인 얘기를 논의하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캇 베센트 장관에게 좀 어느 정도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 국방부를 방문을 해가지고 중국하고 전쟁 나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받으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쩌면 중국과의 전쟁이라는 거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컨피덴셜한 내용일 텐데 이거를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보고가 취소가 됐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미국 내에서도 그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부분들을 가치를 좀 배제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기존 질서를 얘기하는 거고 네네. 비정상이라 그러는 거는 기존 질서가 아닌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비정상의 그 대표 주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고 네. 이 비정상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좀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는 비정상이 정상을 완전히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뭔가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정상이 약간 좀 더 힘을 받는 그런 정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상황을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돌파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조선협력이라든지 알래스카 가스개발 그리고 에너지 요거 세 가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그 상호 관세율의 변화를 줄 수 있는 5가지 의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먼저 그 기준 연도 설정을 좀 달리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게 2024년에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2022년, 23년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투자의 결과물로서 공장 짓는데 수출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 연도를 꼭 24년으로 하지 말고 22년으로 좀 땡겨보자. 그러면은 20%로 줄어들게 된다. 네. 뭐 이게 일종의 협상 카드가 될 수 네. 있는 거죠. 그리고 품목 범위를 좀 조정을 할 경우에도 20%대로 하락을 하게 되고 대미 투자와 연계된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보면 20%대로 줄어들 수 있고 네. 이게 지금 대외경제연구소에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을 조금씩 바꾸면서 제안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장기 LNG 구매했던 거 연도가 되면 종료되는 것들이 계속 네,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미국산으로 다 바꾸게 되면은 이것도 같이 보시면 미국산 LNG 수입을 한 500만 톤을 추가로 수입하게 되면은 관세율이 또 낮아질 수 있고 그리고 현지 생산 통한 수출 전환을 감안하게 되면 22에서 23%로 관세율이 완화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잘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중국 공항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보잉 맥스 737 항공기가 다시 시애틀로 돌아갔답니다. 인도가 되려고 했다가 인도가 되려고 했다가 환불 환불까지는 아니고 네. 배송 지연? 배송 관세 맞고 이거 못 사겠다. 네. 이따 보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게 머지 않은 시간에 뭔가의 협상이 좀 필요한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6개월만 지나도 관세가 없어진다. 그럼 지금 비행기가 관세가 몇 프로입니까? 지금 125? 뭐 플러스 20 하면 145? 네. 그럼 비행기 한 대에 한 1,000억 잡고 그럼 지금 사면은 2,500억인데 네. 네.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협상이 잘 되면 다시 1,000억에 살 수 있다. 네. 그럼 6개월 정도 좀 지연해볼 당연히 법도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어쩌면 조금 기업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겠고 뭔가를 미루거나 아니면 땡기거나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좀 벌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우리 기업들이 뭐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고 좀 믿고요. 네. 그러나 통상에 있어서 매우 혼란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뭐 살까? 그럼 뭐 살까? 네, 이 그럼 상황에서 뭐 뭘 살까? 살까? 네, 남들 뭐 사나? 이게 좀 돈 많은 사람들 스마트머니를 좀 잘 따라가는 것도 한 방법인데. 스마트머니들이 쫙 갈라지고 있는데 네. 네. 일단은 이제 제일 이 판을 주도했던 실패한 투자자 네. 우리 럼프 형 네. 전체 자산의 60%를 채권을 샀다. 누가요? 트럼프? 네. 채권을 많이 샀대요. 네, 샀다라기보다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 그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내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최소한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 근데 이번에 좀 세상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 가격은 폭락했다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발표한 직후에 채권 시장이 매우 까다롭다. 이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채권 시장의 금리가 폭등하고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를 했나 보다라고 1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아주 이 불충한 뉴욕 타임즈는 네. 그게 아니고 지계좌를 받나 보다. 자기 계좌 받나 보다. 자기 계좌를 받나 내 보다. 계좌 깨졌네? 이거 안 내 되겠다. 계좌를 봤더니 채권 가격이 박살이 났더라. 네. 뭐 이런 상황이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3월 기준 화폐 발행 잔액이 197조 원으로 2월 역대치 198조 원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중에 현금이 1년 사이에 12조 원이 불어났다는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좀 큰 돈 있는 부자들이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도 기관 투자자의 현금 비중이 4.1%로 팬데믹 이후에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금고 수입액이 12.1%가 올라서 역대 최고 수입을 기록했던 팬데믹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금고 사서 챙겨놓는다. 잘 모르겠다 싶으니까 네. 일단 현금 캐시로 보관하고 있다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7,180억 원을 사들여서 이게 지금 뭐 금가 급등으로 차익 매물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금사하는 얘기들도 많이 좀 했었죠. 그리고 또 이게 지금은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뭐가요? 그러니까 주가 폭락했으니까. 예. 특히 미국 시장 네. 폭락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그나마 뭐 원화가 좀 약해서 그렇지 달러가 좀 쌉니다. 네. 그래서 B2가 늘고 있다. 그래서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조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전월말 대비 증가한 것인 작년 11월 이후에 5개월 만인데요. 이게 내수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생계형 대출이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계대출 증가를 신용대출이 좀
이끌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B2 쪽이 꽤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국내 주요국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가 좀 급증을 하고 있다. 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9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이 37억 달러로 19일까지 37억 달러입니다. 네. 지난달 41억 달러의 90%에 육박했다. 그러니까 3월 달 한 달 동안 41억 달러를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4월 달은 20일 동안 네. 37억 달러를 매수했다. 베팅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뭔 생각을 해볼 수 있냐? 미국이 안 좋다면 미국이 흔들린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럼 일본 아니면 독일이죠. 네. 일본하고 독일 국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유럽 통화 ETF거든요. 네. 유럽 통화 ETF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유로화 강세죠. 유로화 강세죠. 네. 그러니까 달러가 아니니 싶으면은 이제 유로로 지금 옮겨 타고 있는 네.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네. 우리가 생각해봤던 거의 그대로의 패턴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현금을 쟁여놓든가 아니면 폭락했으니까 여기다 베팅을 하든가. 네. 그러면 미국이 아닌가 싶으면은 미국 외 통화 중에서도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독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야, 근데 현금도 물론 이제 어느 현금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요즘 돈 가치가 녹아내리는 게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체감상.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한 10년 걸려 이게 네. 뭐 한 반토막 났다면 지금은 그 반토막 수준이 훨씬 더 빨리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냥 약간 좀 있긴 합니다. 엔비디아 녹아나는 거 보셨어요? 몰라요 나는. 얼마예요?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엔비디아는 옛날에 있다가 팔았고 지금 이제 테슬라. 예. 이게 확 갈아타시는군요. 아니 난 저기 옛날에 이제 엔비디아 잠깐 옛날에. 있다가 예, 그때 이제 뭐 지금 한 $100 정도 될 거예요. 엔비디아가 연중으로 26% 녹았어요. 녹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가치는 물가와 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돈을 쌓아놓는다는 거는 물가가 앞으로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돈을 쌓는다는 건 아니, 돈을 쌓아놓는다는 만약에 물가 엄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돈을 쌓아놓는 건 완전 아니 근데 그 이제 실패인데. 예를 들어서 뭐 3년, 5년 후에 하여튼 덩가치가 엄청 떨어질 건 알겠는데 네. 당장 6개월, 1년 안에 뭔가 크게 자산 시장이 폭락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현금 쌓고 있다가 그때 돼서 뭘 사겠다 이거 아닌가? 근데 지금 사실 이주호 기자 얘기는 정상적인 얘기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식을 사야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자산을 주식 갖고 살 있어야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 사는 건데 그 현금 사는 거를 가지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게 아니라 주식이 무서워서 그런 거야라고 좀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세 알겠습니다. 번째 그러면은 뉴스. 예. 네. 여기서 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현대차에 대해서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42개의 신차를 국내외에 쏟아낸다는 거예요. 올해 계획이 28개인데 내년에 42개를 내보낼 거라는 겁니다. 신차가 42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들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네. 현대차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야, 안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뭐 나만 안 좋은 거 아니잖아. 네. 그러면은 약한 놈이 먼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라는 전략이고 그럼 지금 뭐 전기가 잘 될 것 같아, 하이브리드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차에 좀 약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에 좀 약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뭐 하이브리드 잘 팔리는데 뭐 GM이나 이런 데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없으니까 네. 여기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제 하이브리드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오케이 가자 다 풀어. 그리고 관세 야 미국 공장 돌려. 약간 요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V90 같은 경우가 제네시스 브랜드의 대형 SUV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내년 2분기에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내년 3분기에는 미국 시장에서 좀 제일 잘 팔리는 차가 투싼하고 아반떼, 네. 미국명 엘란트라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풀체인지 모델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풀체인지 모델이라는 거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네. 나오는 모델이고 이거 바뀔 때 드라이브 세게 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반떼 신모델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명 엘란트라도 이제 신모델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내년 말에는 EREV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가 GV70으로 나온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그랜저하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또 나오고 거기 유럽에다가 소형 CUV 베이온 풀체인지 모델 나오고 소형 해치백 모델 나오고 전기차로 나옵니다. 기아 전기차 EV2 또 나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은 거의 패닉이거든요. 네. 거기에 뭐 관세 맞고 다음 달 되면은 부품값 25% 관세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기차 캐즘에 관세에 부품 관세까지 들어가면은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거의 지금 방향 잡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우디도 지금까지 안 들어갔던 미국 시장을 이제 들어가겠다고 또 하고 있거든요. 공장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현대차는 차라리 42개 차종 내놔가지고 그냥 드라이브 세게 걸어버리겠다. 라고 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네. 도전적인 거네요. 예, 그리고 GV80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거 좀 나오고 있고 이번에 또 나온 것 중에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네. 그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를 했습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를 했는데 뭐 이거 사실 뭐 도구로 봐서는 뭐 우리는 뭔지 잘 모르죠. 네. 그리고 기술 설명도 뭔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신규로 낼 수 있는 자동차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특허를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특허를 피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새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다라는 네. 분석까지들 해요. 근데 기존에 이제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추가로 개량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번에 만들어졌을 때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같이 이렇게 좀 엔진 그 큰 거, 네. 큰 거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이브리드 얘기하면은 뭐 프리우스 정도 사이즈를 네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팰리세이드. 이 큰 차에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을 해가지고 네. 연비를 리터당 14km 정도까지 끌어올린 요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전에 하이브리드라 그러면은 그냥 조그만 차에 해가지고 좀 그렇죠. 연비 중심의 가성비 중심의 경제성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막 GV80, 뭐 팰리세이드 이 정도 사이즈의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요새 현대차 분위기가 좀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그래 그럴까? 보이네요. 그러니까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뭐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럼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은 뭐 나라가 고생이 많지. 네. 그러면서 자기네는 막 성킴 대사 사장으로 영입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직접 미국 통상 해버리고 네. 네. 지금 뭐 신차도 야 이거 진짜 뭐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냥 오히려 42개 투자. 42대.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더 큰 성장에 혹은 이제 요런 위기 상황에서 치고 나갈 때가 진짜 그 기업이 물론 이제 이 일종의 모험일 수는 있지만 모험이죠. 그런, 네. 그런 회사들이 또 잘 시대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쵸. 예, 그 무슨 정신이라고 그러죠? MN 정신이라고 그러나? 그 MN 정신 혹시 MN 정신. 예, 오.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게 이제 MN 12인치 프리미엄 무선 선풍기 정신과 같은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거긴 날개도 일종의 하이브리드입니다. 12개인데 12개가 7개, 5개, 큰 거 7개, 작은 날개 5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네. 완전 하이브리드죠. 심지어 충전이 가능해서 전기 꽂고도 하고 빼고도 하고 이동형. 이것도 하이브리드네요.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전기 연결 안 하고도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코드 없이 왜냐면 충전이 되니까.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군요. 그래서 그냥 무선으로 12시간 정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와. MN 선풍기, 네. BLDC, 요 이제 항공기에 사용되는 모터라 아주 발열도 적고 전력도 네. 덜 먹고 또 소음도 덜한. 브러시리스 DC 모터. 네. 아 그래요? 네. 이게 DC는 직류고 직류죠. 브러시리스. 네. 뭐 이렇게 소리 없어?
네,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네. 옛날 건 브러쉬가 있었고 아, 그래요? 요즘 건 브러쉬가 없다고 합니다. 아하. 브러쉬리스 DC 모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진짜 선풍기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네. 물론 요거 다 무슨 요즘 서큘레이터처럼 고개 막 뒤로 제껴지고 다 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좋은 게 그 리모컨 맨날 잃어버리잖아요. 네. 왜냐면 또 선풍기 리모컨 작으니까. 근데 요 리모컨이 자석식으로 이 뒤에 부착이 돼. 네, 선풍기 뒤에 이렇게 딱 달면 그냥 난 이게 거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선풍기 뒤에 그냥 딱 붙이면 돼. 네. 맨날 찾잖아 이거. 혁신이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나오는 거네. 진짜 고맙다 이거는. 진짜 고맙네. MN 12인치 네. 프리미엄 무선 선풍기 올여름 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큘레이터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바람도 뭐 단계가 어마어마해요. 네. 24단계까지 풍량 조절. 24단계요? 네. 그러니까 왜 자전거도 보면 기아 6단이면 충분하지 않아 했는데도 왜 32단 나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정말 최적화된 풍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뭐 선풍기 바람만 시원하면 뭐 합니까? 네. 공기가 또 깨끗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웰스 토네이도 34평형 공기청정기. 요건 이제 저희가 리포 제품으로 갖고 왔는데 네. 정품 새 필터도 장착하면서 또 15개월 무상 AS까지 해드리는 네. 웰스 34평형 공기청정기. 요거를 저희가 17만 9천 원에 가져왔습니다. 리퍼의 가장 큰 문제점이 AS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데 그렇죠? 요거는 이거는 뭐- 저희가 15개월 무상 AS 해드리니까 예, 엄청 크네. 예. 요게 지금 선풍기가 한 1m 되거든요, 높이가. 네. 저 웰스도 저거 웬만한 어린애들은 버튼도 못 누르겠어. 아주 잘 됐습니다. 애들 장난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공기청정기 17만 9천 원. 집에서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 그때 사셨죠, 참. 네. 축하드립니다. 잘 그때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애가 와서 여기서 방구 방구 끼면서 낀다고. 시험을 바로 올라가죠? 해보면 백발백중 애방구라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냄새가. 잘 빨아들입니다. 저 애들 방구는 다 그냥 냄새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애기들 때는 진짜 냄새가 좋거든요. 그런가요? 빵 굽는 냄새나. 더 심하지 않나? 아니 언제부터 심해지냐면 그 이유식 먹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이것저것 잡다하게 먹으면 그때부터 냄새 심해지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애들 뭐 대여섯 살 되면 냄새에 뭐 어른이랑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냄새까지 싹 제거해주는 웰스 토네이도 34평형 공기청정기 17만 9천 원, MN 12인치 프리미엄 무선 선풍기 7만 9천 원으로 준비했습니다. 올여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 사가셔도 26만 원인가요? 그 정도 그런 26만 채 안 되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준비했고요. 네. 선풍기 또 사주라고 난리인데 이건 내가 뭐 사달라면 사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가능.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볼까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